안녕하세요. 3교시입니다. 우리 활기차게 시작하기로 해요. 자, 이번 시간에는 논문 작성 실전편으로 통계, 자료 분석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자, 사이코 드라마하고 통계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통계 쪽은 제가 논문 작성법은 거의 뭐 법륜 스님의 직문직설처럼 여러분들 논문 지도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선별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이 통계에 이제 지금 아마 사학차분들은 논문들이 다 나와서 아마 수정 보완을 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자료 분석 부분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시고, 지금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논문을 준비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통계에는 기술 통계하고 추리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 통계하면 이제 뭐 외도, 첨도 이런 것도 있고, 뭐 집중 경량치, 변산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료의 분석에는 분포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 추리 통계하고 상관계수 이런 부분들을 다뤄볼게요. 그래서 이 6가지를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번 기술 통계 부분하고 4 자료의 분석 그리고 5번, 6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통계라는 것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하여 많은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통계 기술이에요. 자, 내가 연구를 해요. 그러면 연구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 대상이 뭐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이런 것도 직업이라든지 또 보유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한 그렇게 해서 파악하는 통계 기술이 기술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통계는 요약 수치와 도표로 되어 있어요. 또 표본 또는 모집단의 특성을 서술하는 요약 수치예요. 그러니까 빈도 분포, 집중 경량치. 그래서 집중 경량치에는 최빈치, 중앙값, 평균이 있어요. 그리고 산포도, 백분율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표는 히스토그램, 막대 도표, 절선 도표, 파이 차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주로 사용하던 도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 주로 사용하던 도표가 있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시대의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시각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최빈치를 한번 볼게요. 이 최빈치라는 것은 가장 많은 빈도를 지닌 점수예요. 자, 11개의 사례의 값이 있어요. 12, 12, 14, 14, 18이 4개 있죠. 19 하나 있고 20이 2개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18은 그 빈도가 4로 가장 많잖아요. 여기 나열한 것 중에서 11개 중에서 빈도가 가장 많은 건 18이에요. 그러면 18이 최빈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들을 11개를 다 합산해서 나눈 것이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최빈치는 평균값보다 높아요. 청소년 상담소 1교시 오면은 이런 거 계산하는 것도 나와요. 네. 그래서 빈도의 크기가 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12도 하나, 13도 하나, 15도 하나, 18도 하나 이렇게 되면 최빈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지금 논문 쓰시는 분들은 아마 외도하고 첨도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즘에는 뭐 외도라는 말을 비대칭도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비대칭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도 뭐 외도라는 용어를 아직까지는 쓰고 있어요. 이 외도라는 뜻은 분포의 비대칭성을 나타내는 척도예요. 자, 여기 비대칭도 실험 자료 예가 나와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시예요. 외도 값이 양의 값을 가지며 데이터의 중심, 그러니까 데이터의 중심이 평균이에요. 데이터의 중심이 정규 분포보다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러니까 양의 값을 가지면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즉 분포의 제일 높은 지점이 왼쪽에 있고,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제일 높은 게 왼쪽에 있잖아요. 꼬리는 오른쪽으로, 자, 꼬리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길어지게 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도값이 마이너스 2에서 이 정도의 치우침은 외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3 미만이면 기준에 잘 부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첨도라고 있어요. 첨도. 아마 이거는 이제 우 박사님 논문 특강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듣고 보다 더 이해를 받으려고 하면, 더 이제 잘 이해하려고 하면 우 박사님 논문 특강을 들으세요. 첨도라는 것은 확률 분포의 꼬리가 두꺼운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자, 첨도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정규 분포에 가깝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례가 어떤 거에 이렇게 치우친 거잖아요.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편차 또는 이상치가 많을수록 큰 값을 나타내요. 그래서 첨도값이 3에 가까우면 삼포도가 정규 분포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진 정도가 이렇게 좀 골고루 되어 있어야지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 쪽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팍 튀어 올라서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정규 분포랑은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면 여기 요거는 되게 뾰족하잖아요. 요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정규 분포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규 분포예요. 그리고 자, 기술 통계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분석을 받아보면 이제 통계를 맡기거나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해보면 통계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평균, 뭐 표준 편차, 외도, 첨도라고 하잖아요. 외도의 절대값은 자, 외도의 절대값은 2.00 이하. 첨도의 절대값은 7.00 이하일 경우 정규 분포예요. 그래서 김민정님의 논문을 보면 다 뭐예요? 2.00 이하잖아요. 첨도 7.00 이하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규 분포라는 거죠. 논문 잘 쓴 거죠, 이 논문은. 그리고 자, 우리가 어떤 정규의 어떤 분포를 나타내려고 하면 그래도 사례수가 300개는 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정규 분포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 논문은 또 이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규성의 결정 기준이 외도는 2 이하. 그러니까 이거 외도는 2 그리고 첨도는 7 이 숫자를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앞에서 자, 외도의 절대값은 2.00 이하. 첨도의 절대값은 7.00 이하일 경우 정규 분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도는 2, 첨도는 7 이걸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를 돌리고 결과가 나오면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정규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조금 예를 들어서 이 정규성을 벗어나면 심사위원분들한테 지적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분포도라는 게 있어요. 분포도. 분포도란 사례들의 점수를 각 점수대별로 표현한 그림이에요. 대부분의 변수들은 사례수가 충분하다면, 사례수가 충분하면 정규 분포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사례수가 많을수록 좋고요. 300개 이상은 하셔야 돼요. 평균은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대표치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평균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각 점수들의 합을 사례수로 나눈 값이 평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계를 돌리고 나오면 통계를 돌리잖아요. 그럼 이제 결과치를 이렇게 뽑아보면 약자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M이라는 것이 M이라는 게 평균인지, 그리고 SD가 표준 편차인지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분사는 통계에서 각 별량의 값이 별량의 평균값과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분산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분산이라는 것은 각 별량의 값이 있죠. 그 각 별량의 값이 별량의 평균값과 차이를 말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동상담학과의 박사과정이 9명이에요. 9명의 키를 다 쟀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키가 1m 60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1m 65가 있고 어떤 분은 1m 67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동상담학과의 평균 키는 1m 60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m 60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키가 1m 57이에요. 그러면 1m 57하고 1m 60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3 정도. 그런 게 분산이에요. 자, 표준 오차는 추정량의 정도를 나타내는 측도로서 표준 편차,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를 영어 약자로도 알아두세요. SD를 표준 편차라고 해요. 표준 편차를 표본 크기의 양의 제곱근으로 나눈 거예요. 그것이 표준 오차예요. 왜냐하면 논문을 쓰다 보면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표본 추출을 여러 번 했을 때 각 표본들의 평균이 모집단 전체의 평균과 얼마만큼의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려주는 통계량이 표준 오차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 자료 분석할 때 이제 추리 통계 부분이 있잖아요. 추리 통계는 표본의 자료를 근거로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통계 기법으로 추정과 가설 검증으로 이루어집니다. 추리 통계는 표본에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통계로 가설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에서 연구 문제를 설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구 문제에 뒤에 이제 연구 방법 자료 분석에 나의 연구 문제에 가설이 탁탁탁 붙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은 정적 이렇게 상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가 추리 통계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상관계수, 카이 제곱 검정, T 검정, 분산 분석, 다중회귀 분석 이런 것들이 추리 통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상관계수서부터 살펴볼게요. 자, 상관계수는 추리 통계 중 하나예요. 상관관계 분석에서 자, A하고 B하고 상관이 있는지. 자, A하고 B랑 상관이 있어도요. 인과관계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A하고 B가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꼭 인과관계는 있는 건 아니에요.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계 분석할 때는 그것도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관관계 분석에서 두 변수 간의 선형 관계의 정도를 수량화하는 측도예요. 이게 상관관계 분석이에요. 상관계수는. 그래서 두 변수 간의 선형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수량하는 측도죠. 검사의 신뢰도나 타당도를 분석할 때 널리 이용하고 있어요. 이게 신뢰로운지. 자, 검사 도구를, 측정 도구를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검사를 해도 같은 결과가 만들어져야지만 신뢰도죠. 신뢰로운 거죠. 타당도는 뭐 요인 분석 뭐 이런 걸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 요인이 제대로 들어가져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게 타당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뢰도나 타당도를 분석할 때 널리 이용되는 것이 상관계수예요. 그래서 감마값으로 산정되며 이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의 값을 가지고 절대값이 클수록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삼포도를 표현했을 때, 자, 삼포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흩어진 정도를 표현했을 때 사례들이 나타내는 점들이 직선에 가깝게 모여 있을수록 상관계수가 큰 거예요. 그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점들이 퍼져 있을수록 점들이 막 흩어져 있어요. 이게 선형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관계수가 작은 거예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게 이 피어슨 상관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 결과를 뽑아보면 이런 수치들이 나와요. 그래서 상관계수 R이라고 표시해요. R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값을 가지고 또한 가장 높은 완전 상관관계의 상관계수는 1이에요. 완전히 상관관계에 있는 거 1이에요. 거의 안 나오죠, 이거는. 그리고 두 변수 간에 전혀 상관관계가 없으면 상관계수는 0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통계를 돌려봤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0.9 이상이 나왔어요. 이건 매우 높은 상관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0.7에서 0.4 요거는 다소 높은 상관관계. 그래서 이 정도만 나와도 땡큐예요.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0.2 미만으로 나오면 이건 거의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 빼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랑 상관이 있는지를 봤더니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통계를 돌릴 때 뭐 회귀 분석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그 모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5번 모델이 있고 6번 모델이 있고 7번 모델이 있고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독립변수 2개에 매개 변수 하나에 종속 변수 두려고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독립변수라고 생각했던 거가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종속 변수랑. 그러면 독립변수 중에 하나가 조절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매개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상관이 없으면 빨리 다른 방식으로 돌려야지만, 왜냐하면 상관관계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 논문 쓸 수가 없잖아요.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내가 연구 모형을 빠르게 다르게 배치를 하고 변수를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좀 유효한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방정식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X축하고 Y축이 있잖아요. X가 이렇게, 자,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이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라가지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완전
정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완전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흩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상관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상관이 있으면 이렇게 나와야 돼.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좀 요거 R은 0이다. 이건 뭐예요?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순 상관은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거예요. A하고 B면은 이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예요. 중다 상관은 여러 변인과, 자,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종속변수랑 같이, 이런 것들은 중다 상관이죠. 상관계수는, 자, 이 상관계수 R 기억하세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값을 가지며 부호가 양수인 경우에는 당연히 플러스는 뭐예요? 정적 상관이 있는 거죠. 음수인 경우에는 부적 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 정적 상관은 한 변인의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다른 변인의 값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예요. 자, X값이 올라가요. 그럼 Y값도 올라가는 거예요. X값이 내려가요. 그럼 Y값도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정적 상관이에요. 그런데 부적 상관은 한 변인의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다른 변인의 값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를 말해요. 이거 반대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는 올라가고 이런 식이 바로 부적 상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신뢰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통 신뢰도 기준이 이렇게 크롬바 알파로 해갖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것들이 0.6 이상이면 수용 가능해요. 근데 여기 다 0.9 이상이죠? 아주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다 신뢰도가 높아요. 0.8 이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0.8에서 요 정도 나오면 신뢰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여러분 왜 애니어그램 검사했을 때 우준택 박사님이 분석해 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애니어그램 검사를 했더니 5번 유형이면서 90% 이상이 5번 유형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1번서부터 9번까지의 나의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내 9번이 가장 이렇게 나의 그 5번의 성량이라는 것을 딱 입증하는 그게 딱 그렇게 퍼센트가 90% 이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5번의 성량이 매우 높은 거죠. 어떤 분은 80% 이상으로 나온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9번이면서 80%에 가까운 어떤 그런 9번의 성량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80% 이상, 90% 이거는 다 뭐예요? 신뢰로운 검사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60% 이하예요.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애니어그램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60% 이하로 나와요. 그럼 저는 다시 검사를 해요. 왜냐하면 그 학생이 자신의 어떤 진짜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약간 더 좋게 나오려고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했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자료 분석의 예시를 볼게요. 그래서 제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중부대 대학원생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건 뭐 오래전인데 저는 오래전인데도 가장 그 당시에 가장 정확한 걸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통계학과랑 이렇게 같이 스타디를 했기 때문에요. 그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거를 그 당시에 가장 최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사용했던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이제 좀 더 이렇게 진짜 뭐 통계학과라든지 이런 과에서 사용하는 사스를 저는 썼어요. 여러분들은 거의 SPSS 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 사스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연구 대상자의 어떤 사회 인구학적 배경 등의 일반적인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했고요. 그 다음에 유아 양심 및 관련 변인, 그러니까 유아의 어떤 양심 발달을 연구하기 위해서 관련 변인이 있었잖아요. 이런 관련 변인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우리가 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요인 분석이에요. 그래서 요인 분석을 하였고 요인 분석은 직교 회전 방법을 사용한 주 요소 분석 방법과 스크린 검사를 적용하였어요. 이거 아마 오 박사님 통계특강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우리가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요인 분석을 사용해요.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내적 합치도를 나타내는 크롬바 알파 계수를 산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뢰도 타당도를 산출을 했고 또 셋째로 유아의 양심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변인들 간의 피어슨 정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피어슨의 정률 상관계수란 변인 X와 변인 Y 간의 선형 관계성의 정도를 0에서 1 혹은 0에서 마이너스 1의 척도상에서 기술해지는 통계치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관계수의 종류 중에서 가장 엄밀하고 정확한 방법이 정률 상관계수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아의 양심 발달을 가장 잘 예측하는 양심 발달에 여러 가지 변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양심 발달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중다해기 분석을 실시한 거죠. 그리고 예측 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로 분석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료 분석을 이렇게 글로 기술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김민정님의 박사 논문처럼 표로 딱 제시를 해주면 너무 좋아. 땡큐예요.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아주 흡족해하죠. 왜냐하면 표만 봐도 아하 이 박사생이 이렇게 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김민정님도 이 기술 통계 분석은 이제 빈도 분석, 기술 통계 분석, 또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 또 신뢰성 분석. 이 신뢰성 분석을 이제 클론바 알파 이거 여러분 이거 쓰는 것도 잘못 쓰면 지적받아요. 이거 소문자로 써야 돼요. 이거 알파. 이거 대문자로 쓰면 이거 지적받아요. 그리고 독립표본 검정, 그 다음에 연구 문제 이제 가설 검증하기 위해서 변수들의 인과관계 분석, 매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다중회귀 분석, 그리고 프로세스 매크로를 활용한 거죠. 그래서 내가 자료 분석한 것을 기술하고 이렇게 표로 제시하면 깔끔한 거죠. 그리고 연구 결과물 해석 부분을 조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통계를 뽑아보면 이렇게 이제 P가 나와 있고 P가 0.001보다 작고 0.001이에요. 또 P가 0.01보다 작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별이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더 의의가 있다, 더 의미가 있다, 더 상관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더 유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개 정도 나오면 아주 땡큐죠. 아하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다 3개지만 거의 다 3개죠. 3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유의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뭐와 같다. 그리고 이렇게 쓰고 넣고 이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제시하면 되죠. 그리고 자 그러면 자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결과가 나오면 이걸 내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쓰는 거를 어떻게 쓰느냐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저의 논문이에요. 박사 논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양심이 있고 각각의 사회 경제적 지위, 유아기질, 어머니의 우울 경량, 강압적인 훈육 방식, 수용적 가정 환경이 있는데 양심에도 하위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하위 영역 중에 하나가 내면화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내면화된 행동을 살펴보면 내면화된 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은 사회 경제적 지위. 옆에 이거 적어줘야 돼요. 상관 계수하고 요거 어느 정도 유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이거 다 있죠. 그리고 수용적 가정 환경이었고 내면화된 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인 것은 어머니의 우울 경량, 강압적인 훈육 방식이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쓰는 걸로 끝나면 요것도 저기 지적받겠죠. 이것을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풀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고 수용적 가정 환경일 때 유아의 내면화된 행동은 높았으며 반면 어머니가 우울 경량이 높고 강압적인 훈육 방식을 사용할 때 유아의 내면화된 행동은 낮았다. 이렇게 풀었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되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고 수용적 가정 환경이면 유아의 내면화된 행동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우울 경량이 높고 강압적인 훈육 방식을 사용할 때는 유아의 내면화된 행동은 낮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위축되고 불안하니까 뭐예요? 내면화된 행동이 나타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중다 여기 이제 중다 이게 잠깐만요. 중다 상관 제곱은 이제 R 제곱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다 상관 제곱은 결정 계수라고 합니다. 결정 계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로 있네요.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를 자유도를 고려하여 수정한 값이 수정된 중다 상관 제곱이라고 해요. 그리고 수정된 중다 상관 제곱은 독립 변인의 수, 사례의 수, 중다 상관 제곱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자유도라는 게 있잖아요. 자유도는 통계량을 추정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의 정보량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보면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우 박사님 통계 특강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 해기 분석해서 R 제곱은 자, 해기 분석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잖아요. 인과관계잖아요. 그래서 R 제곱은 해기식의 설명력이에요. 99.5%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건 매우 이거는 인과관계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아마 논문에서 R 제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회계 분석 돌리고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설명력이잖아요. 그래서 통계 결과 딱 나오면 R 제곱이 나와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논문을 보다 보면 이게 막 그 통계 같은 경우에는 용어가 헷갈려요. 근데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논준모 연구소에 이 사장님께서 진짜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통계 용어라든지 전체적인 거는 논준모 연구소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계에 대한 세부적인 거 있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된 것을 보려고 하면 이제 우준택 박사님의 그 통계 특강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계 특강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분산은 별량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분산 분석은 뭐 별량 분석.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하튼 여기 이렇게 통계 용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이분께. 그래서 기회가 되면 심사 전에 여러분들이 좀 정독을 하시고 잘 경청하셔서 통계 용어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영향력 분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약자로 나와 있거든요. 핵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이게 왜냐하면 A하고 B가 B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게 핵이 분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영어 약자로 SEM, 그리고 이게 영향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수치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타당도하고 신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타당도, 집중 타당도, 판별 타당도, 개념 타당도, 교차 타당도, 내용 타당도. 그리고 이제 신뢰도도 개념 신뢰도, 내용 신뢰도 뭐 이런 식으로 용어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크롬바 알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전체 항목, 합산 점수의 분산값이 계산에 활용된다. 맞죠? 문항 간의 상관 계수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구할 수 있다. 맞아요. 문항수의 증가는 크롬바 알파 값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맞아요. 2분 문항일 경우 KR20 신뢰도 계수와 같다. 맞아요. 보통 여러분 통계 용어들은요. 이 통계를 찾아내신 분들의 이름을 따기도 해요. 네. 그러면 정답은 5번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크롬바 알파는 문항 내적 합치도 계수로서 지문은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자, 2번. 핵이 분석 시 결정계수라고 하잖아요. 결정계수 아래 제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계수. 이건 R제곱이잖아요. 자, R제곱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배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뭐예요? 플러스 4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곱은 일단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는데 이렇게 벌써 기억은 틀렸죠. 왜냐하면 R제곱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값을 갖는다. X죠. 이거는. 니은은 독립 변수의 개수 및 표본 크기의 영향을 받는다. 맞죠. 모든 측정 값이 추정된 해기선 상에 있는 경우, 자, 모든 측정 값이 추정된 해기선 상에 있는 경우 R제곱은 1이다. 맞죠. 종속 변수의 전체 별량 가운데 독립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별량의 비율이다. 맞죠? 이거 설명 변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죠. 그래서 R제곱은 어떤 수의 제곱값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의 값을 가져요. 0에서 플러스 1까지의 값을 갖는 것이 R제곱이에요. R제곱값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크고 추정된 해기식의
적합도가 높은 거예요. 통계가 나왔는데 1에 가까워요. 설명력이 큰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논문 관련된 내용은 2번 이상 수강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